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을 많이 증가시킨다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과일 입장에서, 재배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편이 아니라 우리가 물의 증산량을 좀 줄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차광도 하고 안개 분기를 쏴서 우리 폭우를 쏴갖고 이제 많이 떨어뜨려 주기도 하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물의 증발에 대해서는 에너지 유입이 많을수록 증산이 더 많이 발생하고, 환기하고 복합된 효과. 환기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온실 내부의 습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기 중 습도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스크린과 결합된 효과. 이거는 에너지 절대량이 줄어들거나 또 스크린 치면서 습도도 올라가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물과 에너지의 균형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환기 전력은 수분 관리보다 온도에 기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환기는 수분 경에 영향을 준다.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전략은 습도보다는 온도에 기반한다. 그래서 온도라는 건 우리가 우리가 그 생육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안 되죠. 습도를 높이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온실의 토마토와 오이의 생육의 한계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30도가 넘어가는 것도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를 조금 더 높게 갖고 수분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온도를 좀 떨어뜨리고 수분을 적게 가져갈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오래 고민할 게 더 있어요. 수분을 많이 가져가고 창을 닫고 온도를 높인 전략을 세우려면 우리가 또 추가적인 무슨 전략을 짜야 될까요? 바로 CO2의 시비를 얼마큼 할 건가지가 결정이 나야 되고요. CO2가 충분히 들어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CO2가 예를 들어서 700ppm, 800ppm이 도달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온실내 온도가 33도이면서 습도는 70% 정도, 80% 유지가 되고 광은 600W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아주 우리가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것들을. 근데 하나라도 깨지면은 우리가 다음 절로 넘어가줄 거예요. 요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맞춰버리죠, 이것들이요. 그러면 아마 온도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조건을 맞춘다는 건,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환기는 수분경에 영향을 준다. 요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온도에만 맞추지 말고 수분도, 그러니까 증산, 그러니까 온실내 습도도 고려를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선 온실내 습도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추가적으로 나가면은 CO2의 시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것들이요. 얘들이.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문을 창을 작게 닫고 습도를 올리고 온도를 높이고 광이 충분히 들어온다는 조건에 그렇다고 하면은 광합성은 굉장히 촉진돼요. 그렇지만 또 한계 온도라든가 뭐 다른 요인들, CO2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온도에 기반 환기 전략을 해도요. 온실 온도가 25도이고 상대 습도가 75%이고요. 외기 온도가 24도, 상대 습도가 60%예요. 그럼 순간광량은 700W. 내부로 들어오는 건 500W죠. 여기서 500W로 계산해요. 그러면 여기서 온도에 기반한 환기 전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볼게요. 우리가 500W라는 거는 1시간 동안 들어오게 되면 약 1800kJ의 에너지가 제곱미터당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1800kJ. 그 다음에 제가 사이클로매틱 차트를 하나씩 다 다운받아 보라겠죠. 사이클로매틱 차트를 앱에서 깔아보시면은 그 사이클로매틱 차트라는 그 앱이 있어요. 거기다가 온실 습도를 17.6도에 놓고 온도를 25도로 놓게 되면은 온실의 엔탈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73.2kJ라는 엔탈피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이게 입방미터당. 그러면은 외기는 13.3g이고 외기 절대 습도는 엔탈피는 61.5라고 하면요. 이게 62.5라고 하면은 요게 차이가 한 15, 차이가 얼마나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게 한 12 정도 나오죠. 차이가 두 개. 네. 엔탈피가 12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미터당 얼마 들어와요? 1800kJ 들어오고 있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환기 속도를 볼게요. 1800kJ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12로 나눠야 되겠죠. 뭐냐면 우리가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간 에너지의 균형은 맞아야 되잖아요. 환기를 통해서. 우리 환기의 목적이 목적이니까요. 그러면은 약 153.8 입방미터의 공기가
시간당 제곱미터당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층고가 6m라고 치면은 5m 치기가 간단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5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우리가 1입방미터에,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는 뭐냐? 시간당 50번의 5로 나누면 30분, 30번, 30타임. 그러니까 30번의 공기 교환이 일어나면은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분 갖고 얘기할게요. 15.8 입방미터의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절대 습도의 차가 얼마예요? 4.3g이죠. 그러면은 수분 배출이 얼마큼 나가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661g만큼의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기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온도 갖고 기반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지 않을 게 외기 풍속이 충분히 빠르면은 환기율이 높아져도 중물의 증산도 충분할 수 있다. 외기 풍속이 충분히 빠르면요, 환기율이 높아져 그러니까 외기 풍속이 빠르면은 환기율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면은 얼마라고 했어요? 30%라고 했죠. 30배라고 했죠. 30배라는 게 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다 개방한 상태에서 외부의 환경 조건도 맞아야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30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30배가.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일드판이나 아니라 벨로형 비닐같이 창을 완전히 창이 여는 게 더 큰 창들 있잖아요. 요거는 가능한데 유존실은 상대적으로 창의 개수가 적잖아요. 이런 벽들은 되게 나오기 어려워요. 이것들이 30이 나오기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됐고요. 여기서 이제 설사 나온다고 해도 이산화탄소의 크죠. 이산화탄소의 손실 크다는 얘기는 탄산 실비를 못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온실 기반에만 환기 전략은 뭐 식물에 더 불리한 조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온실의 습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과합성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25도씨가 최적인가? 많은 경우 25도씨의 수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온실의 습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온실의 습도가 한낮에 40%, 30%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기공이 닫히게 되고 부분 폐쇄되고요. 수분 손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공을 폐쇄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분 손실하고 작물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공을 폐쇄해버리게 되죠. 이것들을 폐쇄하거나 작게 하거나 잎도 작게 만들고 새로 나온 잎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거기다가 현재 있는 기공들도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고 더 웃긴 거는 새로 나온 이파리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작물은 모든 식물은 바로 적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새로 나온 이파리들은 작아지기도 하지만 기공의 숫자가 작아지고 기공의 구멍도 작아져요. 그 얘기는 새로 나온 이파리들은 환경 조건이 좋아져도 과합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작은 잎과 작은 기공과 기공수가 작은 이파리들은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 또 생각해 볼게요. 장점들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고온 건조 기후에 매우 강해져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이냐? 내가 차광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습도를 올릴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작은 잎과 작은 기공의 구멍의 사이즈와 숫자가 작은 기공은 결과적으로 뭐를 못해요?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은 강해진 이파리가 되겠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온실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좋은 온실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외부의 영향을 좀 더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림 고추하우스가 노지 고추하우스에 비해서 탈전병도 적게 들지만 수량성도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왜냐면은 저희들도 보게 되면 청양에 이제 노지 고추와 시설 고추를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되면은 시설 고추의 과일의 크기가 더 크고 잎도 더 크고 좋아요. 바깥에 있는 것보다. 물론 비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은 외부에 차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들은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차광한다는 얘기는 훨씬 더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고 내가 기공을 더 크게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산화탄소 흡수가 방해되고 우리가 또 상대 습도를 떨어뜨리고 엔탈피를 감소시키고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증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기 중의 습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더 많은 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면은 앞에 그 어떻게 돼요? 식물이 내가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나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돼? 나무들을 좀 더 환경에 강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환경에 강하게 만들면 되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문을 다 열어버리면은 우리가 열고 온도를 35도 이상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생육의 그러니까 생육의 제한, 그러니까 생육을 못할 정도의 온도인 거를 우리가 막아줄 수가 있고 식물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보다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에 버틸 수 있게 자기 식물들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겠죠. 이것들이요. 그럼 그 시기는 우리가 최소한 식물들은 보존할 수 있다는 거고 양은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만 뜨겁겠냐고요. 남들도 뜨겁지. 그럼 나는 적어도 어떻게 돼? 양이 적어도 생산량은 더 그죠? 양은 적어도 매출은 더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가 바로 9월달, 10월달이 우리가 과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게 9월달, 10월달에는 킬로그램당 10,000원이 넘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토마토에서 10,000원, 15,000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과일을 3개 달 필요가 없이 2개만 달아도 나는 충분히 높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환경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 35도가 넘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다 열어버리고 식물체를 작게 만들더라도 대신 광합성 적게 하면 내가 뭘 하면 돼요? 과일의 개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줄이면.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 내가 온실을 100%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플랜트 엠파워먼트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플랜트 엠파워먼트는 뭐라고 하냐면요 작물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작물의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강해 줘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면은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한계 온도는 벗어나면 안 되고 한계 온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모두 다 사람이 아직까지는 해야 되는 것.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작물의 진단들. 내가 이 나무가 한계 온도가 그 한계 온도는 모든 나무 같을까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35도가 한계 온도라고 얘기해요. 절대 한계 온도예요. 35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토마토와 오이들은 이미 생육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생육의 한계 온도는 올 수 있다. 이 얘기는 내가 나무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나무의 뭐 연령이라고 하셨죠. 어린 나무냐, 성숙기에 들어간 나무냐, 노화기에 들어간 나무냐에 따라서도 이 한계 온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한계 온도가 도달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35도라는 거는 절대값이에요. 그냥 모든 식물들은 35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식물 자체 능력이 그래요.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하의 온도라도 한계 온도라는 거는 다르다는 거지. 나무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제 환기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에 대한 우리가 고려한 전략이에요. 700W 여기 똑같이 온실 온도를 28도씨가 되고요. 습도가 75%예요. 보면 아까 25도 70% 외기 온도가 24, 60도시고요. 보면은 절대 습도는 똑같이 아까 여기 보시는 얘는 25도였고요. 얘는 28도가 됐죠. 네. 28도에 75%라는 얘기는 절대 습도는 같은 상대 습도라도 절대 습도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25도보다 28도라는 얘기는 창을 어땠어요? 좀 더 들려놨죠. 네. 창을 좀 들려놨어요. 그렇고 났더니 외기 온도는 똑같죠. 광량도 똑같아요. 들어온 에너지는 절대치는 같죠. 이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온실의 습도가 절대 습도가 20.9g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엔탈피는 그러니까 더 올라가겠죠. 84쪽으로. 아까보다 얼마 올라갔어요? 73.2니까 얘는 한 11 정도 올라갔죠. 외기는 똑같죠. 외기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빼게 되면은 환기 속도가 78.3. 제곱미터 78.3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5로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5m/5m가 되면은 14 정도의 공기가 아니다. 15 정도의 15, 16 정도의 공기가 수환되면은 어떻게 돼요?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럼 아까랑 얼마 차이 나요? 아까 얘는 얼마였어요? 얘는 153이었는데 얘는 78. 반으로 줄었죠. 한계 온도. 그러면 우리의 전략을 짜도 이런 전략을 얘기해요. 28도는 한계 온도 아니에요? 한계 온도가 아니죠. 이때는요. 우리가 그럼 기공을 더 열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환기 속도가 어떻게 돼요? 78.3이 되고 수분 배출은 153.8을
이렇게 나눠버리면요 595g 정도의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온도를 아까보다 3도 올렸는데 얘는 661이고 얘는 595예요. 그러면 약 70g 정도 차이가 나죠. 이 70g의 숫자는 우리가 식물체가 70g만큼 제곱미터당 뭐라 드려야 돼요? 증산을 덜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 얘기는 식물체가 너무 수분의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 그만큼 70g을 드려야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공을 좀 더 열 수 있다. 그럼 과합성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요. 그러니까 증산을 너무 많이 하면 어때요? 이런 방법을 써서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증산량을 그러니까 창을 좀 작게 열어서 우리가 증산을 조금 더 하도록 증산을 적게 하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환기를 덜하면은 증산을 덜하게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28도만 되느냐? 아마 사이클로메트 차트에 들어가서 30도를 놓게 되면은 얼마 나올까요? 30도로 한번 볼까요? 사이클로메트 30도로 놓으면 한번 계산해 보자. 30도에다가 한번 놔봐요. 한번 사이클로메트 차트에서 얼마 나와요? 볼게요. 사이클로메트 들어가서 여기가 이 온도가 온도가 30도로 놓을게요. 30도로 놓고 상대 습도를 70으로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습도가 얼마가 돼요? 21.4. 아까보다 30도에서 해보니까 절대 습도가 그보다 1.2 곱해요. 또 1.2 입방미터니까 2방미터죠. 그러면은 20에다 1.1 하면은 한 24 정도 나오죠. 24. 그럼 얘랑 몇 그램 차이 나가요? 아까 또 3g 차이, 24인데 3.5g, 3.4g 차이 또 나죠. 그럼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아까는 얼마였어요? 얘는 25도일 때는 17.6이었는데 30으로 올라가니까 24가 됐죠. 그 얘기는 얘랑 얼마큼 차이 나요? 아까가 여기 17.6에서 24가 되니까 약 7g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얘가 595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되면 400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올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탄산시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32도까지 올릴 수 있죠. 32도에 탄산시비 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만큼의 다른 요소들을 충분하게 줬다. 충분하게 됐다고 하는 조건에서. 예. 근데 아마 광은 충분해요 여기서. 광은 제한용이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탄산가스의 농도가 제한용인 확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창을 한 5% 열어버리고 탄산가스를 700을 맞춘 다음에 이 정도에서 기공을 열어버린다고 하면은 이득이 될 수도 있죠. 이때는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맞춰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400W를 400ppm이나 500ppm 맞추는 이유가 5% 10% 열어갖고 5% 정도 열어갖고는 이 30도가 아니라 35도가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시기가 3, 4월 달은 가능할 것 같아요. 3, 4월 달 정도에서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보게 되면은 온실의 수분 배출을 10% 줄여서 아까 여기 10% 줄였죠. 아까 얘하고 보면은 595였고 얘는 661이었죠. 네. 한 10%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줄여준다는 얘기죠. 이만큼 10%를. 그러면은 기공을 스트레스를 덜 받는 만큼 기공을 좀 더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여부는 또 광합성의 최저 온도는 몇 도예요? 최저 모든 조건이 맞는다 조건에서 약 33도에서 34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맞는다는 조건이에요. 습도라든가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든가 식물의 건강 상태가 최적일 때 약 33도에서 34도가 광합성의 최저 온도란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맞춰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근데 말씀드렸지만 500, 600W, 700W에서 문 닫고서는 33도가 나올 리가 없다는 게 35도, 33도 나올 수 리가 없다. 그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들이 실제로는. 근데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서 맑은 날 환기량을 줄여주면 작물의 과합성과 활력을 긍정적인 결과를 얻다. 그러면은 요때는 언제 할 수가 있다? 3, 4월 달에 외부의 온도가 낮을 때, 외부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을 때는 뭐예요? 외부의 엔탈피가 낮으면은 내부의 엔탈피를 내가 좀 더 올려도 교환해 버리면은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때 3, 4월 달에 가능해요. 이것들이 3, 4월 달에 충분히 가능하죠. 스크래 종류에서는 지난번에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수업 있었네. 그러면 스크래 종류에는 이제 사광 스크린 이거 제가 했으니까 지난번에 했었는데 여기까지 했었는데 유별값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네. 예. 그다음에 스크린 얘기. CO2 균형에 대해서 하려다가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아까는 요 앞에 거는 지난 시간 제일 중요한 복습을 해가지고 예. CO2의 균형에 대해서 이제 온실에서 CO2의 농도는 이제 ppm으로 표시되고요. 작물의 호흡에 배출된 CO2죠. 그들요. 네. 그러니까 CO2라는 거는 여기서 과학업자할 때 뭐 사용해요? C를 사용하고 O2는 버리죠. 네. CO2하고 또 뭐가 있어요? 과학상 재료가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H2가 있고 H2에서 수소를 C에다 붙여서 에너지를 저장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합성 산물이라는 거는 과합성 자체 에너지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식물의 저장독으로 우리가 과합성 산물을 이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수소가 있어요. 수소에서 이제 에너지 들어와요. 우리가 수소차 만들죠. 수소가 에너지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들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가 에너지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간의 광합성을 위한 작물의 CO2 흡수가 있고 탄산식으로 CO2를 공급할 수 있고요. 환기에 의해서 CO2도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건 환기, 배출, 공급, 그다음에 환기 흡수가 있겠죠. 이제 나가는 거는 우리가 낮은 환기율의 긍정적 효과는 온도도 높아지고 상대 습도도 올라가고 CO2가 올라간다는 것. 단 탄산시가 되지 않으면은 환기율이 낮으면은 CO2가 부족해서 과합성이 제한이 된다. 그래서 요 시기가 언제면은 그 겨울철에 한겨울에 오전 중에 요 CO2가 부족된 증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하는 중심, 그러니까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탄산시비 자체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400ppm을 맞춰놓으면 되거든. 400ppm 맞춰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걸리고 올라가고 400ppm이 너무,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400ppm이 되면은 공급이 안 되겠죠. 보통 우리가 기본 세팅값은 400ppm을 맞춰놔야 돼요. 요게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요 이제 실제로 온실 중에서 오전 전에 환기가 되기 직전에 한 200ppm 때까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탄산가스를 쓴다고 하면은 넣으면 되고요. 내가 굳이 있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새로 넣을 필요는 없고 탄산가스 장치를 아침에 하나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탄산가스 장치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탄산 탱크롤이 하나 가격이 한 2, 3천만 원 하거든요. 2,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탱크롤을 임대하게 되면 비용이 또 의무적으로 써야 될 양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탱크롤의 가격도 2, 3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전 잠깐 쓰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이 온도라든가 습도나 CO2 등 적절히 맞춰야 환기 관리를 최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온도, 습도, CO2. 환기라면 CO2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나는 탄산시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하면 우리가 뭐예요? 외부의 탄산가스를 최대한 끌어오려고 노력하면 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들에서 또 오전 전략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탄산시비 장치가 없으면은 이 CO2를 외부 걸 끌어오는 것도 전략이다. 이 환기를 일찍 시작함으로써 또 될 수 있다. 우리가 CO2는 작물 성장에 중요하지만요, 농도뿐 아니라 온실의 수평과 수치로 적정히 배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그때 이동팬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쓰기도 하죠. CO2 흡수는 광 강도에 비례하게 설치를 하죠. 우리가 광 강도에 같이 움직이죠. 센스는 작물 위에 설치하고 작물에 또 흔히 말해서 그 생장점에서 약간 10cm, 20c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게 되고요. 작물 사이 CO2 농도가 국소적 부재가 들어오고 충분한 공기 유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창을 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창을 열면은 우리가 이제 공기 유동이 있기 때문에 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공기 유동은 필요가 없는데 탄산시비는 기본적으로 창을 닫았거나 창을 작게 열었을 때 탄산시비가 유효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한낮에는 공기 유동 팬을 돌리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한데 탄산시비를 한다고 하면 돌릴 수도 있다.
것들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물과 온실 간의 에너지와 수분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작물하고 온실 사이에서의 에너지와 수분 균형을 말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까지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뭐 식물 자체 내에서 CO2 균형 아니면은 온실 내에서 에너지 균형을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작물과 온실에서의 수분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작물 대 온실, 그 다음에 에너지 대 에너지와 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작물의 증산에는 작물 측면에서는 에너지와 물의 생산, 그리고 온실 측면에서는 작물 측면에서는 작물 측면에서 에너지와 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는 것들이죠. 그다음 온실 측면에서는 복사열 에너지가 잠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증산은 온실에서 에너지의 물을 제거하는 기계 냉각과 다르다. 뭐냐면은 식물체가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면요, 온실에서는 복사열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뭘로 바뀌어요? 현열에서 잠열로 바뀌면서 온실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되죠. 온도는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온실의 온도는 떨어지는데 에너지는 불변하죠. 이것들이요. 잠열 형태로 우리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증산은 온실에서 에너지와 물을 제거하는 기계 냉각과 다른, 에어컨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는 건 뭐예요? 물에서, 수증기에서 물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공기혈팅 펌프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공기혈팅 펌프의 원리는 공기 중에 있는 습을 갖다가 액체로 만들면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나오는 열 에너지를 내가 잡아당겨서 온실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공기열 히팅 펌프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이요. 여기서 공기열 히팅 펌프라는 건 흔히 말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에어컨 또는 제습기다 생각하면 돼요. 뭐 흔히 말해 공기열 히팅 펌프, 큰 에어컨을 설치하셨군요. 그냥 간단히도 우리가 쓰는 작은 에어컨들은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큰 빌딩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에어컨이 들어있잖아요. 큰 대형 에어컨이 있죠. 대형 에어컨을 그 사람들 말하는 뭐라고 하냐면은 공기열 히팅 펌프라고 얘기를 해요. 냉방과 난방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냉방만 하면은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냉방과 난방을 같이 하면은 공기열 히팅 펌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작물의 증산이 일어났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식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소모가 되고, 그 에너지가 누가 전달시켰어요? 온실로 전달시킨 거죠. 나 식물의 에너지는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왜냐면은 증산을 통해서 내가 빼냈고요. 그럼 식물한테 온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태양으로부터 대부분 왔을 테고, 일부는 공기로부터 나한테 온 것도 있어요. 이것들이요. 왜냐면 공기 온도가 나의 온도보다 높으면은, 나의 에너지가 높으면은 공기 에너지가 식물체로 전달되는 것들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식물의 증산이라는 거는 식물에서는 에너지가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온실에서는 에너지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단파 및 장파전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지난 3장에서 이제 3회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단파전과 장파전이란 거예요. 단파전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시광선을 단파전이라고 하고, 장파전은 뭐예요? 적외선을 갖다 우리 저기 장파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난방을 하게 되면은 난방 파이프에서 단파전, 장파전 건선이 식물체에 전달되고, 반대로 한낮에 이제 밤에 같은 경우 식물체가 나타나니까 식물체에서 난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식물체가 온실내로 장파전 건선을 발사하게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열교환들이 일어난다. 환경과 작물, 온실과 작물 간에 서로 열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온실의 에너지 균형에서 얘기를 할 때 따뜻한 온실 내부하고 차가운 온실 지붕 에너지 얘기할 때, 온실 내에서요 에너지 균형이 발생을 하죠. 뭐냐면은 커튼의 밑에가 온실의 온도가 높죠. 커튼 온도가 차갑죠. 그럼 온실에서 지하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표면에서 식물체에서 에너지 어디로 나가요? 커튼으로 가죠. 커튼은 다시 커튼보다 누가 더 에너지가 높아요? 커튼이 지붕보다 에너지가 높죠. 커튼은 다시 지붕으로 열을 뺏기고, 또 지붕은 또 어디로 뺏겨요? 하늘로 열을 또 뺏게 되죠. 이것들 서로 이것들 에너지가 서로 전달되는 것, 온실 내에서 전달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 흡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커튼을 설치해서 커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 전달 속도가 늦어지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보존할 수가 있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커튼을 2장 트느냐 3장 트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전달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온도 편차가 클수록 뭐라고 했어요? 복사 에너지가 얼마큼 들어간다? 4의 4승으로 바꿔냈어요. 4승으로. 얘서 뭐죠?
그 보강은요 이게 제곱으로 간댔죠. 습으로 간댔죠. 왜냐면은 이게 갈수록 이제 1제곱미터가 되고 2m 가면 2제곱미터 되니까 제곱으로 가는데 복사 에너지는 4제곱으로 가요. 그래서 훨씬 에너지의 편차가 클수록 복사율을 훨씬 더 많이 빠른 속도가 거의 온도 편차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뺏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로그 값으로 이렇게 로그 값을 뺏겨요. 그래서 에너지의 편차가 클수록 이 로그 값을 뺏긴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단기로 뺏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로그 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편차라는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거는 이제 식물체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작물은 온실 지분과 온도차 1도당 약 5와트 정도의 복사를 뺏긴다. 그래서 내가 20도인데 식물체가 저기 지붕이 10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당 이제 초당 50와트 정도를 뺏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커튼을 막아버리면은 커튼이 하나 막혀서 얘가 예를 들어 내가 난 20도인데 커튼이 5도이면 어떻게 돼요? 25가 뺏기죠. 네, 만약에 커튼이 뭐 17도면은 3, 5, 15가 바뀌게 되죠. 커튼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특히 밤에 작물과 온실 지분과의 온도차가 커지면은 작물의 에너지 교육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 밤에 작물과 온실 지분 온도차가 커지면은 뭐가 생기냐? 바로 팁번들이라는 게 생기고 생장점의 세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왜냐? 지붕과 작물 간의 온도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증산하지 못하고 바로 복사 냉각에 의해서 바로 뺏기는 열들이 많기 때문에 증산이 일어나지 않고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는 미량 원소의 그러니까 그 무기양분의 이동이 멈췄다는 얘기고 무기양분의 양분이 멈췄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 가지 팁번들이 발생하는 그 생장점이 약해진다는 거 일치한다. 그럼 여기서 일액이 나오면은 그거 될까요? 일액은 양분의 이동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분이라 이동이라는 건 세포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통해서 이런 것, 우리가 그 일액을 나온다는 얘기는 물건을 통해서 바로 나간 것이지 이것이 바로 세포로 전달된 거 아니에요. 세포로 전달된 거는 이 양분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전달이 돼야 돼요. 이 세포와의 전달과 상관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식물 생리학을 새로 나온 이제 2013년, 그러니까 2012년인가 2013년 이후로는 그 얘기는 다 사라졌어요. 아예 옛날에는 그런 예행도 있었는데 지금 일액은 오히려 무기양분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쪽으로 이미 이미 대세가 이미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액과 생장점이 팁번 발생하는 거는 반대 방향이다. 지금도 어떤 책에 보면은 가끔 일액이 팁번을 막아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에 나왔던 책들의 얘기고 지금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스크린은 작물의 그러니까 우리 스크린이 그 복사열 손실에 주는 영향에 대한 얘기인데요. 스크린은 작물의 열 방출을 감소해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시계 하나가 있는데 내가 온실의 온도가 20도예요. 그러면은 온실의 온도이고 실의 온도가 11도이고 지붕 온도가 실의 온도가 온실 온도가 2도, 실의 온도가 11도인 경우 지붕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20 곱하기 2 플러스 11을 한다면 3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지붕 온도를 17도로 봐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17도로. 4을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 내부 온도 곱하기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지붕의 외부의 온도를 더한 다음에 3을 나눠버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지붕의 온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온실 지붕 표면 온도가 저기 이제 17도가 되는 거잖아요. 17도가 되고 그러면은 내가 안에가 20도라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3도층이 차이가 나죠. 그럼 15W만큼의 에너지를 뺏긴다는데요. 근데 지붕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붕 온도는 외기 풍동의 영향을 받는데 지붕이 특히 바람이 세면 더 많이 뺏기거든요. 그 다음에 지붕에서 하늘을 빼앗기는 열 복사는 야외 피지오메트라는 센서가 있어요. 피지오메트 센서는 뭐냐? 바깥에 센서를 달아놓으면은 안에서 바깥으로 온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복사 에너지를 계산해주는 센서가 있다. 이게 들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커튼을 제어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피조메타가 있으면. 그래서 피조메타가 달려있는 센서들도 있고 그것들을 지을 때 좋으면 좋죠. 있으면 없어도 상관없어요. 대략 보면 되니까.